정서를 담아내는 기능은 치료자와 지도감독자가 지도감독 세팅 속에서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강화된다. 예를 들어 치료자 Q가 이질적인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지도감독자 R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환자 G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자는 치료자의 보고와 환자의 행동이 불러일으킨 자신의 환상이나 감정에 대해 환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가능했을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노출을 할 수 있었다. 환자가 정신치료 상황에서 치료자의 감정에 대해 듣게 되면 강렬했던 정서가 누그러질 수 있다고 제시했던 버크의 의견은 치료자가 지도감독 상황에서 지도감독자의 감정에 대해 듣게 될 때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듯하다. 지도감독자 R이 자신도 환자의 영향에 의해 방해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자 치료자 Q는 자신이 환자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정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유가 훨씬 증대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도감독자는 더 많은 정서를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상적 이론을 치료자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상담자가 자기 노출을 했을 때 내담자가 훨씬 편안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일반화해서 상담자가 자기가 느끼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금물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로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과서로 배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버크가 얘기한 것은 환자가 정신치료 상황에서 치료자의 감정에 대해 듣게 되면 강렬했던 정서가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제시했던 버크의 의견.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자가 강렬한 정서를 느끼고 있을 때 네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정서가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의 자기 노출이 특별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치료 파괴적이거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만 가지고 그 기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내담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법 저런 기법을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이런 상담이나 혹은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수고비전이 어쩌면 정신분석에서 일어날 수 있고 영성상담에서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고비전은 그러니까 교회 세팅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목사님의 어떤 수고비전화에서 조금 디스커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팅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단순하게 정신분석에서의 수고비전만 생각할 게 아니고 넓게 수고비전 관계에는 영성상담에서도 일어나고 일반 카운슬링에서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수고바이서하고 상담자하고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서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이에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서로 자유현상 비슷하게 자기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수고비전의 효과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수고비전들이 있어 보여요. 슈퍼바이서가 너무 권위적인 경우들이 한국 문화에서는 꽤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도 감독을 받는 분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졌던 여러 정서들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실패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슈퍼비전이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슈퍼바이서가 그때마다 굉장히 판단적인 저지멘탈한 애티튜드
굉장히 판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느껴버리면 여기 상담자들이 자기 얘기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건강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서와 슈퍼바이서 간의 어떤 자아심리학자의 개념을 빌린다면 워킹 얼라이언스가 있어야 된다. 서로 작업동맹이 일어나서 성도이거나 내담자이거나 이분을 돌보기 위해서 공동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정서들은 우리가 퍼스널한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담자가 왜 이렇게 불편한 정서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때 왜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를 잘 돌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슈퍼바이저가 이걸 컨테인할 능력이 약하면 그때 지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어쩌다 그렇게 했어요. 또 심한 분은 그렇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라고 야단쳐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컨테인먼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슈퍼비전 할 필요가 없어요. 슈퍼비전이 또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게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슈퍼비전 시간 몇 시간 뭐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비전에서 야단맞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시간을 잘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슈퍼바이저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순수하게 슈퍼비전에서 내담자를 돕거나 성도를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논한다는 것보다 내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거쳐야 될 과정으로 느끼게 되면 이게 희석돼 버리죠. 이 목적이.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슈퍼비전 의미가 상실돼 버릴 수도 있다. 지도감독자 앞에 놓인 과제 중 하나는 치료자가 파편화된 역전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자아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환자의 욕구에 기반해 치료자가 환자의 성장 욕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비해 환자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리비도적 요구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다. 모든 지도감독 회기에는 파악된 역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된 유사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환자의 리비도적 요구는 치료자가 느끼는 좁은 역전이와 거의 동일하다. 환자의 성장 욕구는 치료자가 느끼는 넓은 역전이와 비등하다. 이렇게 유사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도감독 상황에서 역전이를 다루는 것은 정신치료 상황에서 역전이를 다루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우선 개인적 측면에 뿌리를 둔 좁은 역전이는 지도감독이 아닌 치료자의 개인 치료를 통해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반면 치료자가 경험하는 넓은 역전이 혹은 성장 욕구는 지도감독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과제이다. 환자의 1차원적이고 강압적인 전이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치료자로서의 정체성을 통합하려면 지도감독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어요. 이분의 얘기가.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성장 욕구와 리비도적 욕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4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64쪽. 첫 패러그부터 65쪽 아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경계선 환자와의 거의 모든 정신치료 회기는 환자의 전이 소망을 얼마나 구분 충족시켜 줄 것인가와 관련된 역전이 딜레마를 수반한다. 치료자는 부분적인 만족감과 완전한 박탈감 중에서 무엇이 더 전문성에 반하는 중대한 실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해당 시점에 치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도움이 되는 지침 중 하나는 케이스먼트의 리비도적 요구와 성장 요구에 대한 구별이다. 성장 욕구에 대한 구별이다. 전자인 리비도적 요구를 충족하려다 보면 치료자는 치료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고
심각한 윤리적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후자인 성장 욕구를 좌절시키려다 보면 치료자는 환자의 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케이스먼트의 성장 욕구 개념은 전통적으로 안아주기 환경의 제공이라고 불린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일관성은 안아주기 환경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케이스먼트는 역설적이게도 환자가 분석가로부터 필요로 하는 일관성은 변화하는 요구에 공감적으로 대응하기를 포함하며 이는 환자를 항상 경직된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때로는 융통성 있게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침묵을 차갑고 냉담한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 경험과 유사한 재외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언어적 개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대상 항상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환자는 긴 연휴 동안 치료자와 짧게나마 전화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치료자가 하는 말 몇 마디만으로도 환자는 곧바로 치료자를 살아있고 생기 있는 존재로 복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동안 떠오른 재앙적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전이 만족은 정신치료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성장 욕구는 만족시켜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치료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치료자가 표현형 지지적 정신치료의 연속선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치료자는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때 반드시 환자의 성격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지적 치료에서 부분적인 만족이 발생하더라도 이 만족은 환자가 가진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향한 갈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를 만족시켜줄 지지적인 개입은 반드시 환자의 약해진 자아 기능 영역을 구체적으로 겨냥해야 한다. 경계선 환자를 위한 지지적 정신치료의 체계적 접근법을 고안한 락랜드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내렸다. 치료자가 행동을 하지 않고 역전이 반응을 활용하는 능력, 즉 지지, 조언, 칭찬, 제한 설정 등의 방법을 환자가 지닌 자아의 결핍된 부분들이 요구할 때에만 활용하는 능력과 치료자 자신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소망을 충족하려 하지 않는 능력이 가장 곤란한 시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와의 지지적 정신치료 속에서이다.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봤는데 여기서 케이스먼트가 얘기한 리비도적 요구와 성장 욕구, 리비디널 디맨스와 그로우스 니스라는 이런 구별을 가지고 이 저자가 여기서 게버드와 윌킨슨이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 책의 저자인 게버드나 윌킨슨의 얘기 속에 아까 첫 번째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상 경계선 환자의 거의 모든 정신치료 얘기는 환자의 전이 소망을 얼마나 부분 충족시켜 줄 것인가와 관련된 역전이 딜레마를 수반한다. 그래서 부분 충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요. 저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 보드라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기서 성장 욕구라는 말 대신에 여기서 있는 정서적인 니드, 정서적인 욕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분들이 성장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정서적인 것들이니까 이 정서적인 니드가 있을 때는 이분의 그 정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들은 리비도적 요구라고 할 때는 어떤 성적 욕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성적 욕구뿐만이 아니라 어그레시브 니즈도 있어요. 리비도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욕구도 있는데 리비도적인 욕구나 공격적인 욕구가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액팅아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의 세팅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세팅을 공고하게 하면서 그 치료의 세팅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되는 거죠. 상담자는. 그 치료적인 세팅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그 치료적인 세팅을 보존하면서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분들을 충분히 공감해 준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부분 충족이라고 한데 부분 충족은 어떤 이분들의 리비도적 욕구까지도 부분 충족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얘기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이나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은 상담 안에서 욕동을 만족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이게 리비도적 욕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쾌락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플레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저를 찾고 싶어하는 이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한다면 이분은 계속해서 그 소망을 이루는 장소로서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지 성장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공감해 주는 것은 치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기도 하고 이모셔널 피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이분들을 돕지만 현실적인 삶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허용하게 되면 액팅아웃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설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또 에로틱한 표현을 계속 함으로써 실제 히어앤드 나우에서 만족을 얻는 상황이 일어나다니. 근데 이걸 상담자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언어를 사용해 이것도 버벌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니. 그 버벌라이제이션은 통찰로 가는 버벌라이제이션이 아니죠. 자기 안에 억압돼 있거나 분열돼 있거나 하는 것들을 언어화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화와 액팅아웃, 행동화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참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제가 어머니에게서 받고 싶었던 사랑을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그건 언어 표현인데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안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액팅아웃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안아주지 않으면 저 오늘 상담 안 할래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분의 리비디널 디맨드가 있잖아요. 이 리비디널 디맨드를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분을 치료적으로 돌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의 어떤 성애적인 욕구의 표현으로만 드러나 그 욕동 충족의 만족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그것을 만족시키는 세션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자기 안에 선생님을 만나면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혹은 에로틱한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직접 만족을 얻는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얻게 되면 이분은 통찰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플레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발도 더 나갈 필요가 없다는 성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분과의 치료는 영속적인 치료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자기의 욕동의 만족을 얻는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찰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은 강렬하게 욕동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동 만족이 안 되면
온갖 심술을 다 부리고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려움들이 처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내담자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요. 조금 이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일정한 부분 만족시켜주면 된다. 어떻게 봐서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느냐 이런 양의 문제로 그 만족의 양으로 따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분의 요구에 얼마만큼 들어줄 것이냐 이런 게 아니고 들어줄 수 있는 것과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도 이제 그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문제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 슈퍼바이저가 사실 역전이를 이제 극복하지 못한 내지는 역전이 자체를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것을 슈퍼바이저하고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역할이 바뀐 상태에서 겪게 되는 그런 건데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역전이가 일어나도록 자극을 했다 그러면은 내담자는 슈퍼바이저한테 역전이가 일어나도록 또 이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자주 일어나요. 예. 슈퍼바이저 역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아까 그 김태경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교회에서의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그 역전이를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역전이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게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 플레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짜 별것 아닌 거. 저는 어떤 표현 쓰냐면은 설탕을 젓가락에 찍어가지고 입에 넣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예, 심리적인 것도 그렇게 조금씩 쾌를 끼기 위해 가지고 어떨 때는 내담자가 좀 도발하는 전략적으로 도발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설탕을 한번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한 티스푼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설탕물 타가지고 마시게 되고 서로 나눠 마시게 되고 이런 것처럼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그걸 딱 그 쾌를 추구하기 위해서 탁 던져버리면은 당연히 거부하니까 그걸 이제 조금씩 전략적으로 하는데 희한한 거는 정신 상태가 온전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그걸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지능이나 어떤 심리적 상태와 무관하게 정말 이거는 뭐랄까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들,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본능적인 것들, 자기 것을 얻는 과정에서는 거의 그건 하나의 세상을 사는 기법이잖아요. 그래 말하자면 각자 노하우가 있다는 거. 노하우는 대부분 무의식의 영역에 장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그 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얻어왔던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패턴이 재현되는 거라고. 근데 때로는 그 패턴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세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세팅. 근데 그 세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회자가 그때는 상담자가 돼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질문 던진 그런 시츄에이션처럼 그걸 액팅아웃 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도발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상담자도 어떤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슈퍼바이저도 만만치 않아요. 슈퍼비전 안에서도 여러 자극과 도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컨테인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서로 워킹 얼라이언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안에서도 여러 도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슈퍼비전 안에서도 우리가 의식하고 있거나 의식하지 못한 여러 도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해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이걸 컨테인하면서 서로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어떤 퍼스널한 어떤 공격이거나 퍼스널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정서가 오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게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치료자 Q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던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를 지도감독자 R이 파악한 것은 치료자 Q와의 지도감독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프로세스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정보는 환자가 불러일으킨 것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지도감독자는 환자 G와의 관련된 이질적이고도 본능적인 경험을 치료자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담아내며 그런 경험을 보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의 욕구와 의도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었다. 치료자는 환자 G와의 작업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파편화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게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유발자 혹은 수신자라는 제한적인 역할과 완전히 다른 치료자로서의 통합된 자기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치료자가 초기에 혼란을 느끼면서 지도감독자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일화는 치료적 정체성이 통합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치료자는 지도감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치료자가 자신을 얽매고 있던 것이 점점 명확해지자 기능적인 치료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 그리고 치료 과정으로 돌아가서 치료적 역할을 맡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고려하면 역전이는 환자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역전이를 담아내고 훈습하는 것은 그 정보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도감독의 담아내기 기능 덕분에 치료자 Q가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환자 G와의 다음 회귀는 현저히 달라졌다. 여기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겠 이 저자는 역전이를 조금 너무 세밀하게 보지 않고 그냥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두리뭉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전이 중에 어느 학파에서나 대부분 인정하는 게 주관적인 역전이와 객관적인 역전을 구별하는 건 아주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역전이를 다 똑같이 취급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역전이 중에 주관적인 역전이는 치료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이슈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주관적인 역전은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역전이를 바탕으로 어떤 인터벤션을 하거나 행동화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건 내담자로부터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거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이슈가 드러나게 되면 그건 내담자를 돕는 게 아니고 내담자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역전이 논의를 할 때는 주관적인 역전이가 아닌 객관적인 역전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역전이는 분석을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누구도 온전하게 자기의 주관적인 역전을 해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슈퍼비전 속에서도 이 주관적인 역전은 다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역전과 객관적인 역전을 구별하는 것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자기 성찰과 관련되는 문제죠. 모두가. 이게 내 부분인가. 저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가끔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 어떤 베이직한 어떤 애티튜드와 관련되는 것일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